서울 노원구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을 살해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안타까운 뉴스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1년 3월 25일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피의자는 자해 소동을 벌여 현재까지도 치료 중입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은 피의자 신상 공개와 함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쏟아지는 많은 제보 중 제게 한 통의 메일이 시선을 끌게 됩니다. 바로 저희 라이브 시청자분이 아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다 라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며 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범죄인지 꼭 전하며 여러분에게 3가지 메시지를 꼭 남기고 싶었습니다. 첫째,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물론 늘 그렇지 않고 정해진 규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여론의 문제로 무언가 여론의 집중을 받으면 그게 논의로 바로 들어가 공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어떤 범죄 이상을 저지르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머그샷과 관련된 규정의 필요성이 생각이 납니다. 둘째, 본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남녀 문제, 즉 젠더 싸움으로 번져 우리들끼리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우리들의 싸움으로 그 본질 자체가 흐려진다면 그게 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셋째, 본 방송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염치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국 나이 25세, 만 나이 24세,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 그의 신원을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원 사건 파일,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당시 4살, 2살 된 딸아이를 키우셨던 어머니.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도 사랑으로 뭉쳐있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착했던 큰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아르바이트라며 집을 도왔고 작은 딸은 대학을 다니며 열심히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3월 25일, 24살이었던 큰딸과 약속을 잡았던 친구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안 나오지라며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23일 저녁 11시부터 친구가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죠. 어머니에게도 여동생에게도 모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락이 아예 되질 않았습니다. 그때 친구는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혹시 그 남자가 그런 건가? 그 남자가 연관됐나? 이런 생각이었죠. 피해자신 큰따님은 올해 초부터 스토킹을 당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던 내용이었죠.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내가 아파트의 동호수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집 앞까지 찾아온 적이 있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약 최소 3개월 정도가 지속된 걸로 보이는데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제발 좀 찾아오지 말라고, 집 앞으로 오지 말라고 호소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집 앞에 오지 않을 거냐라고 빌 정도로 계속 집을 찾아와서 실제로 밖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돌아서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연락이 와서 왜 바꿨느냐라고 했더니 스토커가 붙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죠.
지인 입장에선 분명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 전부터 전조 증상이 분명 있었기 때문이었죠. 25일 오후 9시 10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에 문을 두드려보지만 묵묵무답이었습니다. 결국 강제 개방을 하고 집 안으로 진입을 했을 때 낭자한 혈흔들 그리고 사망한 세 모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후 작은 방에서는요, 체포에 저항하며 목, 배, 팔목을 그어 자해한 피의자 24세 김씨가 발견됩니다. 현재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했고 치료를 시킨 상태지요. 수술하기 전 김씨는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터넷 게임을 통해 큰딸을 알게 되었다. 근데 내가 좀 만나자,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자꾸 거부해서 반복되는 연락도 자꾸 차단하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수신도 거부해서 집 주소를 알아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24세 김모 씨는요, 3월 23일 오후 5시 30분 이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근데 CCTV에 정확하게 찍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를 직접 들어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여기가 복도식 아파트라 다 보입니다.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무언가 좀 대화를 하는 듯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 안에 김 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김 씨는 그 집에 들어가고 25일까지 집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즉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25일 저녁 9시 10분까지 이 집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CCTV는 다른 하나의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23일 아파트 침입 당시 문을 열었던 사람이 확인되는 건 이 집의 둘째 22세 여동생으로 확인되었고요. 5시간이 지난 10시 30분 59세 어머니가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1시간 뒤인 11시 30분 큰딸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리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살아서 나온 사람은 김 씨밖에 없었죠. 많은 추측으로는 김 씨가 큰딸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찾아갔는데 그 장소에도 없자 전화도 안 받아서 바로 집으로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 23일 그날 5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모든 분들은 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고 25일 저녁 9시 10분이 되어서야 피해자 김 씨만 살아서 나오게 되었지요. 즉 이 사건의 범행이 언제 발생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수는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바로 목 부위에 있는 자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직접 사인인 걸로 확인됩니다. 목 부위의 자상, 목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이런 견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발각 위험이다. 발각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여기에 있는 김 씨는 큰딸에 대한 목적성이 제일 강한데 일단 작은 여동생이 있었고 그 다음 어머니가 들어왔고 마지막에 큰딸이 들어왔다라는 걸 보게 되면 아마 범인이었던 김 씨의 입장에서는 분노 폭발로서 공격을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 목을 공격한 의도가 빠르게 제압하기 위함과 더불어 소리를 못 지르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범죄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일가족 모두를 살해했지요. 이에 대해 의문점들이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마 여러분도 보통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모든 가족을 공격한 거야?
아니, 큰딸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작은딸하고도 문제가 없잖아. 어머니하고도 없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가족들이 똑같이 알고 있었다. 즉 가족들도 김 씨가 스토킹하는 걸 알고 있어서 최대한 피하려고 했고 막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로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좀 말이 다르게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김 씨가 스토킹하고 있는 존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 김 씨가 맞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면 작은 딸이 집에 혼자 있는 상황에서 남성이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친구이면 열어줄 수 있겠지만 스토킹하는 남성이다라고 알게 되면 문을 열어줄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가족들이 스토킹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 알고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얼굴을 알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 그 안에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죠. 그게 바로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살해 시점이 그럼 언제일까? 김 씨의 입장에선 분명 제압이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이 한 명 한 명씩 계속 늘어나면 자기가 그만큼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 살려놓고 계속 기다린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거나 어디선가 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이곳은요, 난방공사로 인해 소음이 꽤 심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주민들도 범행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대해 소리를 들은 적이 아예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즉 의문점 두 번째인 범행 시간은 언제일까에 대한 부분은 만약 그가 큰딸을 노리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죠. 의문점 세 번째입니다. 바로 김 씨의 정황 행동 때문에 그런데요. 김 씨는 평상시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의 PC방을 자주 다니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를 검거할 당시에도요, 바로 이 집 안에서 그리고 작은 방에서 검거되는데 그 안에 핸드폰이 좀 이상한 흔적을 하나 보이게 됩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큰딸에게 보냈던 SNS 메시지, 휴대전화 기록들을 삭제한 정황들이 포착됩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무엇을 지웠을까라는 생각. 분명 집 안으로 들어가는 큰딸의 무언가 모습이 다급해 보이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희는 그동안 이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만약 그가 핸드폰을 만졌고 무언가 기록을 지우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집 안으로 김 씨를 불러들일 만한 그 이유들, 그 상황들의 정황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재진 사건처럼, 아니면 어떤 사건처럼 뭐 집으로 와, 무슨 일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의문점 네 번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것도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집 주소를 알아낸 문제입니다. 실제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집 주소를 알고 있다라는 문제 때문에 한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노원구에서 있었는데 배달을 알바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쪽지를 봤어. 혹시 이거 아닌가? 그때 당시에는 우스워서 친구들한테 공유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안의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만 붙일게요. 제발 떼지 말아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 너와 나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 제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달라. 기다리겠다. 그리고 뒤에는 닉네임 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주니찡 돼지가 뭐 이런 말이 써 있어서 사람들이 게임으로 했다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주소를 알아낸 거 아니야? 각 동마다 붙여놓고 연락이 오면 이동이구나, 여기다 붙여놓고 하면 이동이구나, 이렇게 해서 주소를 특정하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거 아닌가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요, 제보자와 직접 연락을 해봤는데 해당 아파트 단지와는 아예 사건 발생이 다른 단지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스토킹행위, 집을 어떻게 알았을까에 대한 대목에선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주변 지인인 친구들의 진술을 좀 다시 떠올려보면 되는데요. 친구들에게 큰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따라오냐?
집을 어떻게 알았냐? 집을 갈 때도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평상시에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김 씨는 피해자를 따라다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의 위치를 확인했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그 집에 벨을 누르고 집을 찾아가고 앞에서 기다렸던 바로 스토킹 범죄행위였죠. 분명 장기간 스토킹을 했다는 건 사실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보이시나요? 이 사건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는 그 안에서 처참히 3명을 살해했습니다. 살해 도구, 범행 도구도 현장에서 발견되는데 가지고 간 것인지 집안에 있는 도구를 쓴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죽일 마음은 없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또다시 이런 주장을 하며 우발적으로 소리를 지르려고 하다 보니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또 우발살인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 명명백백 수사가 돼야 될 문제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요. 저의 이전 방송이었던 당진자매 살인사건. 결과는 살인이 맞잖아. 하지만 그 과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 판결문에 적혀 중간 과정에는 관심이 없죠. 어쨌든 살인은 맞으니까. 이 살인은 연속살인입니다. 자신의 분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 어떤 이상한 감정 때문에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해한 끔찍한 계획범죄라는 걸 과연 누가 부정할까요? 이를 우발 범행이라고 바라보고 이를 무언가 안타까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고 신상 공개에 대한 부분도 거부하는 그런 일이 없길 진짜로 바랍니다. 신상 공개,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 첫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이어야 한다. 이 사건을 누가 잔인하지 않다 그럴까요? 누가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까요? 둘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한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지요. 셋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게 바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봤던 모든 범죄자들이 모두 신상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유독 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이다 보니 불신이 좀 많이 있었지요. 되게 잔인한 사건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걸로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매우 많습니다. 즉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어떤 범죄 이상을 저지르면 이건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죠. 본 사건에 대한 향후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분들께 여쭈어봤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살인행위입니다. 근데 스토킹 범죄와 관련돼서 현재 법률이 바뀌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의 처벌법이 있지요.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스토킹 범죄 혐의만 놓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뿐만 아닌 살인사건까지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요, 본 사건은 재판 기소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무려 20년이었습니다. 20년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이걸 경범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끌어오다가 결국에서야 최근 법령이 통과됐습니다. 아니 그럼 이 사건도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즉 소급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지요. 아니 그러면 스토킹 죄 아니어도 살인이니까 살인죄로 어차피 형량 나올 거잖아. 그의 꼬리표에 그의 죄명에 스토킹 범죄는 없는 겁니다. 판결문에서요.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까? 대한민국은 현재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사형 선고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국가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도 어떤 형량일까요? 연속적으로 3명의 무고한 삶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정말 끔찍한 살인이지요. 주변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아마 검찰은 사형을 구형할 거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내릴 확률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말,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왜 낮게 생각을 자꾸 하는 걸까요? 징역 40년, 45년형보다 무기징역이 낮아 보이는 이상한 현실. 이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꼭 한 가지를 얘기해달라고 제게 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현재까진 그렇죠. 사형을 내리지 않으니 무기징역에 대한 세분화가 필요하다. 검찰 입장에서도 매번 혹시 무기징역수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을 대비해 법령에 항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게 되고 그걸 재판부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도 나누어 달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해서 범죄를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지막에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 들어보시면 우리들끼리 싸워야 되는 게 정말 맞을까요? 하지만 지금 또 인터넷에서는 사람들끼리 이 내용을 사건의 안타까운 죽음, 처벌 이런 쪽이 아닌 남녀의 성싸움, 젠더 싸움으로 탈바꿈,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답답합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왜 남녀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건 발생 통계를 보면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이런 범죄 중 각자의 그 카테고리별로 유독 많이 나오는 범죄들은 존재합니다. 누구라서, 무슨 성이라서 이런 식의 기준으로 서로 싸운다는 건 되게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사람이 아닌 끔찍한 악마를 앞에 두고 사람인 우리가 싸우고 있는 모습이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분명 이거에 대한 경각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만 놓고 보더라도요. 남녀관계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하는 비율보다 남성이 여성에게 했던 비율이 월등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놀라지 마십시오. 97건입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 131. 스토킹으로 시작되고 연인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 즉 스토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사건만 놓고 보면 경각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들끼리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김원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